안녕하세요. 준희쌤입니다. 오늘은 감염성 질환 예방과 복지 연구, 그리고 안전 관리에 대한 내용을 요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교재는 306페이지부터 337페이지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릴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306페이지에 감염의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감염이 발생한 부위의 증상은 열감, 뜨끈뜨끈하고요. 발적,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겠죠. 그리고 부종, 부어오른다는 거고, 삼출액이 증가한다. 여기서 말하는 삼출액은 진물이에요.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나중에 나오는 그 투명한 액체, 진물입니다. 다음 두 번째, 호흡기계 감염 시 나타나는 증상은 인후통, 인두와 후두에 통증이 있고 기침, 객담, 여기선 가래입니다. 그리고 호흡곤란을 호소합니다. 세 번째, 요로 감염 시 증상은 배뇨장애, 배뇨통, 또 소변색이 변화하겠죠. 그리고 잔뇨감, 빈뇨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요로 감염을 발생하는 또 원인 중에 하나가 시간을 정해두고 기저귀를 교환하게 되면은 요로 감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기저귀는 어떻게 교환한다 그랬죠? 젖었으면 신속하게 바로 교환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즉시 교환한다라고 했죠. 다음은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는 감염 예방에 가장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입니다. 그래서 손 씻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식사 전, 화장실 사용 후, 객담이나 상처 배액 같은 신체 분비물을 만진 후, 그리고 식품을 다루기 전과 조리하는 중간중간에 손을 자주 씻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애완동물 만지거나 돈을 만지거나 그리고 뭐 휴대폰을 만지거나 이럴 때는 다 손을 씻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도 손을 씻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장갑을 착용했더라도 반드시 손을 씻는다. 세 번째,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엄지손가락, 손톱 밑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 씻기 6단계를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307페이지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깨끗한 마른 수건을 이용해서 물기를 닦습니다. 젖은 수건은 안 돼요. 그리고 재활용하는 수건도 다시 쓰는 수건도 안 돼요. 그래서 일회용 티슈도 괜찮고요. 핸드 드라이어로 물기를 제거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 다음 분비물 처리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배설물 만질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해요. 여기서 말하는 장갑은 비닐 장갑, 위생 장갑을 말해요. 하지만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멸균 장갑은 상처를 만질 때나 수술할 때 쓰는 거죠. 아주 깨끗한 데를 만질 때 쓰는 겁니다. 두 번째, 오염된 세탁물은 장갑을 끼고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가정에서 배설물, 그러니까 가래, 소변, 대변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 따로 세탁해야겠죠. 같이 한꺼번에 깨끗한 거랑 섞어서 세탁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경우는 자, 순서 잘 보세요. 혈액이 묻었을 경우 찬물로 닦고 그 다음에 더운 물로 헹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시 소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는 5회 정도 출제가 됐네요. 다섯 번째, 배설물 처리 후에는 장갑을 착용하였더라도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 게 원칙입니다. 다음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의 위생관리예요. 우리 대상자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목욕은 대상자의 피부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목욕을 시키고요. 두 번째, 침구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요. 옷도 깨끗이 세탁하여 청결을 유지합니다. 두 번째, 요양보호사 위생관리가 있는데요. 요양보호사는 청결을 위해 매일 샤워나 목욕을 하고 손을 자주 씻고 피부가 트거나 갈라지지 않도록 로션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가능한 손톱을 짧게 깎고 가운이나 신발은 깨끗하게 유지하고요. 네 번째, 분비물이 오염된 물품은 정해진 곳에 버리고요. 다섯 번째, 사용한 일회용 보호장구는 재사용하지 말고 버립니다. 당연히 일회용은 재사용이 안 되죠. 다음은 흡입 물품 관리입니다. 흡인의 뜻은 기도의 분비물을 배출하지 못하거나 연화를 못하여 생기는 코와 입의 가래나 분비물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물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흡인병은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습니다.
두 번째, 재사용할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질 수 있게 물에 담가 놓고요. 세 번째,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 비벼서 씻고, 그리고 네 번째, 카테터가 충분히 잠길 정도의 물을 냄비에 붓고 15분 이상 끓입니다. 다섯 번째,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쟁반에 널어 그늘에 말려야 되지, 이 고무 제품을 햇볕에 말리면은 변색되거나 갈라질 수 있어서 햇볕에 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그늘에 말린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용구 사용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볼 복지용구가 있는데요.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이 있어요. 구입 품목, 대여 품목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구입이 가능한 복지용구는요.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미끄럼 방지 매트, 미끄럼 방지액, 미끄럼 방지 양말, 그리고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지팡이, 그리고 욕창 예방 방석, 욕창 예방 매트리스 있고요. 자세 변환 용구가 있고, 요실금 팬티, 경사로가 있는데 그 중에 실내용은 구입이 가능한 복지 용구입니다. 다음, 대여가 가능한 복지 용구는요. 첫 번째, 수동 휠체어가 있고요. 두 번째,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아무튼 침대는 다 대여가 가능한 복지 용구입니다. 그리고 이동 욕조도 대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목욕 리프트도 대여 품목입니다. 배외 감지기, 경사로. 경사로는 아까 실내용은 구입이지만 실외용은 대여입니다. 그 다음 욕창 예방 매트리스. 선생님 이거 중복이네요. 네, 맞습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구입도 가능하고 대여도 가능한 품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데 자주 출제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입이 가능한 복지용구는 조금 작고 싼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사버리는 거죠. 대여가 가능한 거는 이제 비싸고 큰 것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생각을 해서 큰 것들은 그냥 빌려서 쓰자. 그래서 휠체어, 침대 굉장히 크죠. 욕조, 그리고 리프트, 배 감지기 이런 것들. 경사로, 실내용은 너무 크기 때문에 밖에다 둔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내용은 작으니까 그냥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큰 거라고 생각하시고, 경사로는 실내용 대여입니다. 그 다음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둘 다 가능하다입니다. 먼저 수동 휠체어 먼저 보겠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잠금 장치를 잠가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타이어 뒷바퀴 공기압이 너무 낮으면 잘 굴러가지 않고 잠금 장치 기능이 약해져요. 그래서 5번부터 볼까요? 잠금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고 잠금 장치 고정 볼트를 조절한 후 고정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확인하는 부위가 타이어 공기압, 그리고 잠금 장치 고정 볼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요. 자, 3번 보시면 타이어 공기압 엄지손가락으로 힘껏 눌렀을 때 0.5cm 정도 들어가는 상태가 적절합니다. 그래서 너무 공기가 딱딱하게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좋지가 않아요. 네 번째, 휠체어는 접은 상태에서 보관하시고요. 5번은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 보겠습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날카로운 물건이나 열에 닿지 않도록 하고 사용 중에는 대상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올라가지 않도록 합니다. 즉 혼자 1인용이라는 거죠. 세 번째, 열을 발산하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지 않고요. 하루에 한 번은 기구의 정상 동작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하고 매트리스 셀은 공기를 빼고 흐르는 물로 씻어 건조시킵니다. 다음은 침대 볼게요. 침대. 수동, 전동 침대 다 같이 보는 건데 주로 수동 침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침대 바퀴는 항상 잠금 장치로 잠가 두시고 잠근 상태에서 강제로 침대를 이동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양측 침대 난간을 올려 대상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덮고 있는 이불이 사이에 끼이지 않도록 정리하시고요. 네 번째, 침대 난간 옆을 잡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침대 머리와 다리 부분을 잡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를 잡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동하지 않아요. 5번째, 침대 난간에 지탱하여 침대에 오르거나 내려가지 않는다. 6번째, 크랭크 손잡이 주변을 확보해두고 회전 방향 표시에 따라 작동하고 회전이 멈춘 상태에서 강제로 회전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크랭크는 다리 쪽에 있어요. 머리 쪽을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그 돌림 손잡이죠. 그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7번째, 침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높낮이를 가장 낮은 위치에 오도록 한다 해서 침대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대상자가 침대에 있을 때 항상 침대 난간을 올려줘서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은 보행기의 종류 및 사용에 대해 보겠습니다. 우선 보행기는 일반 보행기, 성인 일반 보행기가 있고요. 두 번째, 보행 보조차가 있어요. 이거는 실버카라고도 불립니다. 그 다음 이제 보행차라고 있는데 이거 세 가지가 조금 다르니까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일반 보행기는 대체로 안정성이 높고 팔과 손을 이용하여 다리에 체중 부하 없이 이동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느린 걸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행 보조차인데 다른 보행기에 비해 빠르게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로 할머니들이 이걸 많이 밀고 다니시죠. 그래서 잠금 장치가 브레이크가 손잡이에 있어요. 자전거 브레이크처럼요. 그리고 보행기에 기댈 필요가 없는 균형 감각이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걸 수 있겠죠. 그 다음 이 보행 보조차는요. 휴식 시 앉을 곳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합합니다. 그래서 의자가 있고 수납 공간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세 번째, 보행차는요. 체중을 지지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뒤로 잘 넘어지거나 뇌졸중으로 반신마비 대상자는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뒤가 뚫려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팡이로 걷는 연습하기 바로 전 단계에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동변기와 간이변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배설도끼 파트에서 확인을 해주세요. 반드시 배설도끼 그 내용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거기에서 같이 나와요. 그래서 페이지 321페이지와 322페이지 내용은 배설도끼 240페이지 내용과 같이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목욕 의자 선정 시 고려 사항에 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앉은 면이 높지 않아야 되고 등받이가 높고 팔걸이가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물에 녹슬지 않은 소재로 엉덩이 부위는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는 게 좋겠죠. 물이 묻으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 의자 부분에 구멍이 있거나 홈이 파여 물이 흐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더 미끄럽겠죠. 그래서 물이 빠져야 됩니다. 네 번째, 목욕 의자 다리 밑부분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이동 욕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동 욕조는 평평하고 이물질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고요. 욕조를 잡고 일어나거나 앉지 않으며 한 번에 한 사람만 이용한다. 예요. 그래서 아까 욕창 예방 매트리스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여러 명이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날카로운 도구가 닿지 않도록 해야 돼요. 4번, 응급상황 발생 시 배수 밸브를 열어 즉시 물을 뺍니다. 다음은 목욕 리프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목욕 리프트는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가 목욕할 때 편리합니다. 그리고 욕조에 고정시켜 높낮이가 자동으로 조절되어야 하고요. 녹이 슬지 않은 재질이어야 하며 등받이 각도가 조절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감전 예방을 위해 충전용 배터리만 목욕 리프트의 전원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전기 코드를 꽂아서 사용하면은 감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사용 금지고요. 배터리를 통해서 충전해서 사용합니다. 15번, 배의 감지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배의 감지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매트형이 있고 위성 항법 장치가 있습니다. 위성 항법 장치부터 보겠습니다. 이걸 GPS라고 하는데 이 GPS는 치매 대상자의 위치 추적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지니고 있어야 그 위치를 추적하는데요. 단점으로는 분실 위험이 있겠죠. 주머니에 넣어주거나 뭐 핸드폰에 붙여주면 그걸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매트형 감지기는요. 이 매트리스처럼 장판을 이렇게 깔아놓는 거죠. 그래서 침대 또는
바닥에 설치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은 알람이 울리거나 문자가 전송이 돼요. 그래서 항상 전원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 이게 만약에 고장나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자, 다음은 휴대용 경사로입니다. 이것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이동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복지용구입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균형성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고정은 잘 되는지 파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간격이라든가 휠체어 타신 분들이 틈이 있으면 못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또 계단이 있거나 문턱이 있으면 못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경사로를 딱 대놓으면 그 지역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성을 확보한다는 거가 특징입니다. 자, 경사로는 실내용이 있고 실외용이 있어요. 실내용은 작으니까 사버릴 수가 있죠. 구입이고 실외용은 배열라 그랬어요. 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복지연구가 끝난 줄 알았지만 제가 이거 한번 정리해봤어요. 내구 연한을 아셔야 돼요. 이게 뜬금없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자, 우리 내구 연한은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8년짜리, 10년짜리가 있습니다. 하나씩 있는 건 그냥 외워버리시다. 2년짜리는 제일 만만한 거, 지팡이 2년. 그리고 8년짜리는 경사로가 있어요. 실내용, 실외용 둘 다 똑같아요. 그리고 10년짜리는 제일 큰 거 침대예요. 침대. 그래서 지팡이, 경사로, 침대, 파란색은 지워버립시다. 자, 읽으셨고 문제는 3년, 5년인데 3년도 쉬워요. 외우는 방법. 욕창 들어간 거는 3년이에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 욕창, 예방 방석 3년입니다. 내구 연한이. 그리고 목욕 리프트가 3년짜리예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욕조에서 쓰는 그 목욕 리프트, 배터리를 충전해서 쓴다라고 했죠. 3년입니다. 그 다음 제일 많은 5년짜리 남았네요. 5년은 앉아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앉아서 쓰는 건 다 5년이에요. 그래서 휠체어 앉아있는 거죠. 목욕의자 앉아서 머리 감고 목욕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동변기 앉아서 침대 옆에서 대변 보는 거죠. 대소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동욕조 이건 5년입니다. 그리고 성인용 보행기도 5년이고 배회 감지기도 5년이에요. 앉아있는 의자 모양은 5년이고 이동변기, 이동욕조 이것은 5년이고 보행기, 배회 감지기 5년이다. 그래서 5년은 조금만 선생님들이 집중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다음 주제는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도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선 환자 낙상 발생 시 돕는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낙상은 웬만하면 안 일어나야 돼요. 자, 먼저 낙상이 발생 후 일어날 수 없는 경우, 대상자가 일어날 수 없는 경우예요. 첫 번째, 119에 전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 뼈를 맞추거나 이동시키거나 움직이지 않게 하고요. 의료진이 올 때까지 대상자를 잘 지킵니다. 그러나 낙상 발생 후 일어설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며 호흡을 가다듬고 진정시키는 게 중요해요. 안정시키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넘어졌는데. 두 번째, 일어나기 전에 다친 곳과 아픈 곳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일어나는 순서가 이제 가끔 나오긴 하는데 먼저 옆으로 먼저 누워요. 옆으로. 그리고 위쪽에 있는 다리를 구부린 후 양손으로 몸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 튼튼한 가구에 양손을 올려놓고 몸을 당겨 무릎을 꿇게 해요. 그리고 물체를 잡은 상태에서 힘이 있는 쪽 다리를 앞으로 놓게 하고요. 천천히 일으키고 조심스럽게 돌려 앉힌다. 이거 순서를 한번 쭉 눈으로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낙상 유발 위험 요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출제가 잘 되고 있으니까 잘 봐두세요. 먼저 신체적 요인이 있어요. 신체적 요인은 운동장애가 있거나 심장질환이 있거나 빈혈, 시력, 저하가 있으면은 낙상 위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이 감퇴했어요. 그래서 시야가 좁아지겠죠. 어두운 곳에서는 적응력이 감소하게 돼서 헛디거나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청력이 감퇴되는 경우도 낙상 위험 요인이고요. 두 번째, 근력 및 균형 감각이 감퇴되면은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경 및 인지 변화가 있으면은 반사작용이 느려지고 대처하는 능력이
순발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기억력, 주의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질환으로서 이제 낙상 위험이 있는데 요실금이나 저혈당 있는 경우도 위험하고, 낙상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그래서 4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 또 보행 장애가 있는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기리성 저혈압이 있는 사람은 낙상 위험이 높은 대상자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이제 환경적 요인이 있는데, 공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간. 그래서 집안 환경이나 외부 환경이 이 영향을 미치죠. 눈부심, 장소별 조도 차이, 그리고 고정되지 않는 매트, 그리고 물기가 있는 바닥, 경사가 급한 장소 같은 경우는 낙상 유발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간이 없는 계단, 부적절한 가구 배치, 마지막으로 침대 난간을 올리지 않는 경우는 환경적 요인에 해당이 돼요. 마지막으로 행동적 요인으로 지나친 음주나 개인의 활동량이 저하될 경우 낙상 유발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낙상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럼 볼까요? 먼저 약물 복용에 대해 의사에게 확인받고 과음은 삼가하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약물은 항정신성 약물이 있어요. 그런 약물들은 부작용으로 뭐 어지러움증이라던가 그리고 환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받고요. 또 술을 마시게 되면은 낙상 위험이 있죠. 그 다음 시력이 나빠지면 자신에게 맞는 안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고요. 마지막, 하지 근력 강화를 위해 꾸준하게 운동합니다. 이 하지 근력 강화는 낙상 예방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 가정에서 낙상 예방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우선 거실, 복도, 현관은 가능하면 문턱을 없애야 되고요. 문턱이 있을 경우는 경사로를 설치하고요. 주위의 물건을 최소화하고 정리합니다. 바닥이 너무 널브러져 있으면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화장실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화장실 바닥에 물기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변기 옆에 욕조 벽에 손잡이를 설치해서 잡고 일어날 수 있게 하고요. 카펫이나 깔개는 밑부분에 미끄럼 방지가 있는 것을 사용해요. 그래서 밟아도 쓸려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 주방 같은 경우는 물기나 기름기 등을 바로 닦아 제거하시고 싱크대 바닥에 고무 매트를 깔아서 미끄럼 방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계단에서는요, 가급적 계단보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게 좋고, 계단 주위에 장애물을 없애는 게 좋아요. 그리고 조명, 필요시 양안등을 켜두고, 침실, 욕실은 어둡지 않게 해요. 그래서 개인등을 켜거나 욕실도 밝게 켜두거나 하시는 거죠. 화장실도 밝게 켜둬야 됩니다. 다음 직사광선을 막기 위해 스크린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해 주는 것도 좋고요. 어둡거나 전구가 나가면 LED 밝은 조명으로 바로 교체한다 해서 조명이 나가면 LED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침대에서는요. 취침 시 침대 난간을 올려야겠죠. 내리고 있으면 잠꼬대 하다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침대 높이는 최대한 낮춰주는 게 좋고요. 바퀴, 침대 바퀴는요. 잠금 장치를 항상 해 놓으셔야 돼요. 이동할 때만 빼고요. 그다음 기타 사항에서는 갑자기 자세를 바꾸거나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움직여 주시면 되고, 발에 꼭 맞고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신발을 신으시고요. 균형을 유지하고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서 낙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다음 화재 시 대처 방법에 대해 볼게요. 첫 번째, 화재 예방을 위한 습관이 있어요. 먼저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 플러그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음식을 조리할 때 주방을 떠나지 않고요. 세 번째, 성냥, 라이터, 양초는 노인과 어린이들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난로 곁에는 세탁물을 널어놓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소화기가 비치는 장소를 알아두고 사용법을 익혀야 됩니다. 다음은 화재 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불이야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야 하고요. 불길이 작으면 소화기를 활용해서 신속하게 꺼야 합니다. 그럼 소화기 사용하는 순서에 대해서 볼까요? 제일 먼저 안전핀을 뽑습니다. 그리고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하고
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를 움켜쥐어요. 마지막으로 분말을 쏘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래서 안전핀을 뽑는다예요. 안전핀. 이걸 뽑지 않으면 이게 손잡이를 움켜쥐어도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 기억하시고요. 다음 옷에 불이 붙으면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 뒹굴면서 불을 꺼야 됩니다. 다음 불길이 커져 불을 끄기 어려운 경우 신속하게 대피하셔야 되는데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면요.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합니다. 화재 시 대피 요령에 대해서 볼까요? 화재 시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는 옥상으로 대피하시고요. 불 속을 통과하는 경우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쌉니다. 그리고 뜨거운 연기가 있는 곳은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이동하셔야 돼요.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대피한 경우 바람이 불어온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고요. 연기가 많은 경우에는 배가 바닥이 닿지 않게 기어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는 한 손은 벽을 짚고 이 벽을 짚은 손은 절대 바꾸시지 않고 그대로 이동하시고요. 밖으로 나갑니다. 다음 수해 발생 시 대처 방법이에요. 수해는 홍수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상수도 오염에 대비하여 욕조에 물을 받아두고 필요시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굽니다.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 모래주머니를 사용하여 막아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발생 시 대처 방법이에요. 태풍은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지하에서 나오시고요. 실내에서는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잠급니다. 마지막 가스 누출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스는 잠가두고 폭우가 심할 경우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전기 제품도 가급적 쓰지 않는다. 다음 지진 발생 시 대처 방법입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해요. 튼튼한 어떤 구조물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탁자 다리를 꼭 잡고 있습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을 이용합니다. 이거 역시 화재 시와 똑같이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다음 정전 및 전기 감전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전 대처 방법은요. 첫 번째, 정전이 된 때는 유전 차단기를 확인하고 정전이 복구된 후에는 가전제품 플러그를 시간 간격을 두고 순서대로 꽂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전기사고, 감전이죠. 전기사고 대처 방법은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 플러그를 꼭 잡고 똑바로 뺍니다. 그러니까 선을 잡고 빼지 말고 플러그를 잡고 빼라는 거죠. 두 번째, 전기기구 사용 시 전기가 통하는 찌릿한 느낌이 들거나 소음, 냄새가 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셔야 돼요. 지금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소리죠. 세 번째,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는 꽂지 않아야 되고 네 번째, 의료기기는 반드시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전기가 꼭 필요한 세면대, 욕조, 샤워장 등에서는 콘센트에 보호용 커브를 씌워 사용하셔야 돼요. 마지막, 만일 전기 쇼크를 입으면 전류가 차단될 때까지 다른 사람이 닿지 않도록 한다 해서 감전된 사람을 만지거나 하시면 안 되고 전류를 차단시켜야 됩니다. 이상으로 감염, 복지연구, 안전관리에 대한 요약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